네, 박정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처음 오셨는데 네. 교수님 모시고 네. 워낙 말씀도 재밌게 잘해주시고 예. 이야기 쉽게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거시경제라든지 뭐 부동산 시장 다방면에서 또 인사이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만 하더라도 사실 뭐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였던 것 같아요. 역대급 경기 침체 우려. 이런 키워드가 상당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네. 근데 최근에 약간 자산시장, 특히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은 뭐 골디락스라고 네, 하면서 네. 저점을 다지고 좀 많이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훈풍이 부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건 진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시장은 조금 좋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면 자산시장도 같이 어려워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많은 그런 전제 속에서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통계를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오. 네. 일단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근거는 뭐냐고 말씀을 드리면 IMF는 분기별로 그 경제 성장률 발표를 하는데 이따가도 한번 말씀 주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올렸고 주요 국가 경제 성장률 다 올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더 낮췄어요. 오. 작년 10월에 비해서 이번 1월 달을요. 뭐 IMF 부총재께서 어떤 이유로 낮췄는지도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처럼 내부에서도 우리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 그리고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국 경제 안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요즘 보니까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재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산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항상 예전에도 보면 IMF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보면 실물 부분이 다 살아나지 않았는데 자산시장은 먼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말씀드려도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았을 때 주가가 먼저 올라간 적이 많아요. 아. 옛날에도. 왜? 실적이 안 좋다는 건 그렇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반도체 없을 때 없는 세상으로 석기 시대로 돌아가겠어?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말고 저 정도의 수급을 공급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진 회사 못 만들고요. 있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재고 쌓이고 그랬구나. 그러면 사이클에서 바닥 근처에 와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부터 슬슬 한 번이 아니라 분할해서 조금씩 주섬주섬 사야지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많이 다시 들어오기도 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자산시장은 올라간 건 맞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그것 때문에 뭐 끝났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IMF에서 네. 뭐 경제 성장률 또 전망치 조정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2.7% 종전 전망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였는데 약간 0.2%포인트 올렸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거쳤다라고 볼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0.2% 올렸고요. 미국 경제 성장률도 올렸고 일본 올렸고 중국은 4% 중반대에서 5%대까지 경제 성장률을 확 끌어올렸어요. 근데 하다못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경제 성장률도 올랐어요.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뭐 한국을 뺀 일본, 중국, 미국, 유럽도 올렸고 러시아도 올렸는데 그럼 도대체 왜 우리만 낮춘 거냐? 자, IMF 부총재께 직접 제가 간 건 아니고 네. 저와 유사한 의구심을 워낙 많이들 갖고 있어서 국영방송인 K본부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K본부의 특파원이 뉴욕에서 워싱턴 DC인지 거기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 두 가지를 딱 집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먼저 한국은 수출 중심의 나라인데 수출이 먹구름이 꼈다. 우리의 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은 당연히 반도체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찝으셨어요. 통상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반도체 재고 정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 이건 뭐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열흘치에서 2주 분량 정도 조업 안에도 반도체 공급할 수 있는 정도가 적정 재고다.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지금 재고가 얼마 쌓여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느냐? 40주분이에요. 40주? 예. 거의 1년이네요. 1년을 아무도 일을 안 해도 이 재고가 지금 다 소진될 만큼이 남아있는 거예요. 40주요. 와,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14주에서 16주래요. 이거 한 분기죠,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재고가 쌓여져 있는데 우리가 니네 수출 실적 뻔히 아는데
어떻게 경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니? 이게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그리고 이게 진짜 그 반도체 하나 못 판다고 정말 그렇게까지요? 우리나라 저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중에서 반도체 직간접적인 회사들 다 합치면 시총의 30%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그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런 진단이 나올 만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수출로 안 올라가도 내수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수는 어떤 상황이냐? 그것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MF 부총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난 미국 내수는 잘 모르는데. 한국은 부동산이 내수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데, 그렇죠. 저희가 내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위상을 여러 가지로 지표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고용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 건설과 관련해서 직접 건설회사에 다니든지 아니면 공인중개사를 하든지 뭐 하여튼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국내에서는 한 200만 명 정도 돼요. 엄청 큰 캐파를 가진 산업이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두워지는데 내수를 어떻게 살릴 건데라는 그런 논조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은 이제 조금 시작되고 있고 아직 수습은 안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건설 파트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여러 가지 경기 침체. 그럼 교수님 건설이나 그런 거지. 다른 산업들은요. 이게 다 맞물리죠. 우리가 이사 안 가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도 가구 안 사요. 아무도 가전제품 잘 안 바꿔요. 그렇죠. 이렇게 대규모 가구, 가전제품, 하다못해 도배다시 하는 것부터 해서 거의 그 건설 하나로 왔다 갔다 하는 산업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도 집 안 사고 아무도 집 안 내놓고 지금 뭐 이렇게 거래 자체도 실종되어 있는 이 와중에, 그리고 신규 분양하기로 했던 것들도 지금 대형 건설사들도 그냥 포기하거든요. 얼마 전에 울산시인가 대우건설에서 원래 지금 그 분양하기로 시공하려고 했던 것들 중에서 기존에 넣은 돈이 440억 정도 됐는데 전체 시장 규모는 한 1600억짜리고 저 그냥 포기할래요. 접었어요. 야, 돈을 그렇게 넣었는데도. 하여튼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IMF는 한국만 경제를 나쁘게 본 이유는 이런 것들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좀 헷갈리는 게 네. 사실 골디락스 기대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지만은 자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네. 향후 그런 좀 성장 가능성을 보면서 좀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올해 좋아질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막 추세적으로 막 계속해서 뭐 간다라고 보기엔 좀 애매할 수도 있겠네요. 뭔가. 예, 사실 뭐 주식에 대해서 함부로 예단하긴 그렇죠. 그런데 네. 저도 뭐 비겁하게 뭐 모르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뭐 개인 투자자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금융권에서 직접 딜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같이 제 개인 소견을 공유 드린다면, 저는 예전에 우리가 호황이라고 부르는 그 선들 있지 않습니까?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하면 2000대 후반대라든가 3000에 거의 임박한 수준, 솔직히 거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상당히 많이 그 뭐 2200선 근처에 있다가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많이 회복된 건 사실인데요.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는 보지 않고 뭐 많이 상단을 본다면 2600 근처까지 가면 꽤 많이 반영한 거다. 저는 이렇게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좀 뜨거워져가지고 여기서 네. 더 산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뭐 사실 뭐 2600이 상단인지 700이 상단인지 500이 상단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네. 확실히 오를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건 뭐 기본이에요. 저도 워낙 성격이 급해서 가끔 이제 한두 네. 번 지를 때가 있어요. 투자에도. 그런데 역시 네. 후회할 때 많죠. 그래서 분할 매수, 네. 분할 매도 이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약간 좀 글로벌 매크로 시황 관점에서 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0.25% 최근에 이제 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75bp, 50bp, 25bp. 이제 다음 달이 마지막인가? 약간 좀 그런 컨센서스는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네. 여전히 뭐 원래 그 점도표상에서 제시한 한 5.1%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약간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현재 채권 시장을 보면 네. 미국 2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금 올라서 한 4.4%, 근데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3.6%. 맞아요. 사실 한 5% 이상까지 올린다라고 한다면 이 금리들이 사실 더 따라서 올라오는 게 맞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봤었을 때 이제는 물가를 더 이상 잡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대해서 오히려 슬슬 걱정해야 된다는 기조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가 반영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특히 앞으로의 금리 수준이라든가 전반적인 경기의 상황은 장기 금리를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10년물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연준 위원들의 입장은 사뭇 달라요. 저도 뭐 시장 참여자들보다는 그래도 학교에 계시거나 이렇게 관에 계신 분들하고 더 친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은 조그만 징후라든가 뭔가 시장에서 냄새가 풍겼다. 먼저 거기 가서 깃발 꽂고 있어야 적지 않은 수익을 거두겠죠. 그런데 관료분들은요,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저도 세종시에 전 직장이 세종시에 있었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있다 보니까 네네. 한 7년 정도 거기 살았는데 옛날 대학 동기들 뭐 이런 친구들 거기 다 같이 어떻게 보면 뭐 뜻하지 않게 모여 살게 된 거잖아요. 네. 그 직장을 이제 관 쪽으로 잡았던 친구들이 퍼블릭 섹터로. 그래서 저녁 때 뭐 치킨 맥주 한잔 하면서 야 그간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동네 친구 됐으니까 이제 다시 많이 봤는데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뭐랄까 호방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뭐 공무원 되더니 새 가슴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국가는요, 그리고 이런 중앙은행이나 이런 퍼블릭 섹터는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라고 해도, 그래? 그럼 쓱 옮기지 못해요. 그러면 아무도 정책을 신뢰하지 않아요. 경기 안 좋대,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다시 경기 좋댔다, 이렇게 하면. 그럼 누가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우 이번처럼 고금리 오랜만에 보셔서 기억들 못 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의 전례들을 보면 이 정도 수준의 고금리를 바탕으로 연준에서 금리 기조를 바꿀 때는 주변 사람들이 선도적으로 아주 시장의 그 고수들이 이제 바뀌었습니다라고 해서 절대 안 움직이고요. 하다못해 동네 상가 아저씨도 야 요즘 장사 될 만해라도 안 움직여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정도 됐었을 때 진중한 발걸음을 하죠. 그래야 기업하는 사람들, 뭐 수출입하는 사람들이 그 정책의 펀더멘탈에 맞춰서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 그거는 솔직히 전 기대 안 하고 있고요. 더 올리는 거는 한 차례, 뭐 이 정도는 더 올릴 것 같고, 두 차례도 솔직히 전 기대를 해요. 그 다음번까지도. 그 다음에는 상당 기간 그 상태의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금리가 진짜 낮아진다는 건 그 2%예요. 지금 아직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는 5% 수준을 왔다 갔다 하는 나라에서 2%면 아직도 2배 반 이상 높은 거거든요. 그게 그 근처까지 오지 않고서는 연준 위원들에게 법으로 명시돼서 준 숙제, 물가를 2%대로 잡아. 그게 네 임무야. 그거 완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래서 너무 시장 참여자들의 말씀만 듣고 금리 기조의 변화를 속단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이제 약간 한 차례 내지는 두 차례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실업률을 나눈 거 보니까 경이적으로 낮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 진짜 한 두 차례 이상도 올릴 수도 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연준 위원들이나 그 공공부문 사람들은 자기 자의적인 판단보다도 객관적인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거 같아 라는 걸 했다가 문제 생기면 야, 너 어떻게 한 거야? 내가 그때 감히 그랬거든.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 늘상 자신들에게 줬던 객관적인 수치들 그런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 아직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죠. 실업률, 고용률 이게 뭐 미국 역사상 최고 호황일 때 보였던 숫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다음에 뭐 주택시장 침체 생기곤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될 수준까지 아니고요. 그다음에 미국인들이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그 저축률 급격히 줄어들어서 이제는 다시 고용 현장으로 나오겠구나 할 정도로 많은 이제 소비도 좀 줄겠구나 할 정도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잔고가 남아있는 상황 다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 물가 확실히 잡혔다고 보긴 그렇고 경제가 지금 돌고 있으니 우린 더 물가라는 숙제 하나만 보고 달려가자라는 안도감을 준 거죠.
그런데 연준의 여러 위원들의 발언들을 저도 이제 밤에 글 쓰는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밤에 주로 블룸버그 같은 거 틀어놓고 그냥 일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조용하면 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블룸버그나 CNBC나 이렇게 그런 걸 틀어놓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연준 위원들 중에서 각 지역 위원들 인터뷰 내용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딱 들어보면 여러 문맥상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고용 지표가 약간 블러핑이 있다라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이게 쉽게 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 고용 지표만 보고 미국 경제가 100% 지금 좋다라고 확신하면 안 될 이유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리 3번씩 뭐 4번 올리고 막 또 올해도 또 조금씩 올려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3번씩 올린 걸 보다가 하나 올리는 걸 보니까 별게 아닌 거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용이 좋지? 이 사람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조사를 다 해봤더니, 일단 첫 번째, 고용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몇 가지가 생겼어요. 그 첫 번째 요인은 뭐가 있냐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미국에서 사망자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의 사망자가 한 120만 명 정도 돼요. 많이 들어가셨네요. 예. 그러다 보니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고용시장에서 일단 빠졌죠. 그다음 두 번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나름대로 그동안 열심히 사셔서 자산을 좀 모았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가족과 지내는 것에 대한 가치 부여를 더 하시는 분들은 일찍 은퇴를 해버리신 거예요. 그 일찍 은퇴한 숫자는 몇 명이냐? 한 200만 명이 넘어요. 그럼 이 숫자만 합쳐도 벌써 300만 명 이상이 고용시장에 없어진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미국은 원래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은 멕시코에서 위로 넘어오는 구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 터지자마자 뭐 했습니까? 국경에 담부터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으로부터 넘어오는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루틴하고 조금 힘든 일을 해줄 사람들을 미국 내국인들을 고용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더 드릴 테니까 오실래요 하면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이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그쪽으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뭐 공유경제, 공유주방,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일어나다 보니까 그쪽에 그레이존에 있는 일자리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은 거예요. 이 일자리들의 특성은 뭐냐면, 내가 이력서 들고 어디 채용 당하는, 하이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근로자이자 내가 사장님인,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배달하시는 분들, 쿠팡맨, 마켓컬리, 배달의 민족, 이런 거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공유 택시가 가능하니까 우버라든가 이런 우버 이츠 이런 것들이 거기 해당되겠죠. 그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 늘었느냐? 우버 내부에서 나온 보고서인데, 우버에 코로나19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신규 우버 운전자로 등록한 사람의 숫자가 500만 명이에요. 와, 엄청나네요, 진짜. 예. 그러니 새로운 일자리가 또 엄청나게 생겨버린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고용시장이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원래 일자리를 구축했던 전통 영역에서 뭔가 캐파가 더 늘고 발주가 더 늘어서 사람 뽑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일부는 고용시장에서 빠져버렸고 일부는 이상한 새로운 그레이존에, 이 사람들은 이제 난 누구 사장 밑에서 요거도 먹으면서 9to6 일 안 할 거야. 그냥 난 식료품 사야 될 때 내 차 끌고 가서 일하다가 그걸로 난 일주일 생활해도 하고 NBA 야구 보고 있으면 돼.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냥 글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고용지표가 좋은 거죠. 그래서 미국 연준 위원들도 분명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미국 경제가 그런 호황이라고 함부로 예단할 수 없어. 이거를 인터뷰 내용을 풀 스토리로 다 들어보면 나와요. 그런데 자기들이 법은 아니지만 늘상 역사적으로 연준 위원들에게 주어졌던 그 참고 문헌을 보면 고용률 봐야 되고 봐야 되고 거기는 좋거든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야, 금리 더 올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기 침체가 심하지 않다. 그게 약간 고용이 베이스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금리를 더 올린단 말이죠. 네. 그리고 상당 기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사실 이 5%, 만약에 5%까지 올린다고 네. 한다면 그 5% 금리를 이 경제 펀더멘탈이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경기 침체 같은 경우에 2024년에 올 수도 있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 굉장히 일리 있는 질문이시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금리를 3단계씩 내리 계속 올리다가 한 단계로 이제 추세 전환을 했던, 그러니까 더 상승폭을 좀, 상승 속도를 좀 줄인 가장 큰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거와 유사해요. 미국의 그 중앙은행과 미국 재무부는 법으로 주어진 그 뭐랄까요, 과업이 달라요. 중앙은행은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 숙제를 푸는 거고, 재무부는 쉽게 얘기해서 미국 살림살이를 해야 돼요. 근데 살림을 할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세금 많이 걷거나 또 한 가지가 돈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미국 국채가 잘 안 팔렸어요. 특히 3, 4분기 말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 미국 국채는 주로 누가 사냐면 전 세계 금융시장과 다른 나라들이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그걸 사거든요. 그런데 다 안 사는 거예요. 왜냐? 달러가 너무 비싸요. 작년 3, 4분기쯤 기억하시잖아요. 1,400원까지. 1,450원까지 갔다가 이게 내려왔잖아요. 거의 근처까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국 국채를 사려면 우리가 달러로 사야 되는데, 달러로 바꾸려니까 달러가 이렇게 비싸니, 쉽게 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미국 국채를 산다? 달러가 계속 그 가치를 유지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래서 미 재무부 장관이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역시 블룸버그나 CNBC를 틀어놓고 보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파월 들으라고. 미국 금융시장의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권 시장의 유동성도 우려해야 될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계속 떠드는 거죠. 야, 나 지금 국채 팔아야 되는데 국채 안 팔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드리면. 그래서 파월이 마지막에 연준 기조를 바꾸는 계기들 중에 몇 가지가 재무부 쪽에 대해서 받게 된 그 시그널로, 좋아, 그러면 금리를 단기간에 이렇게 성큼성큼 올리니까 국채 시장에도 문제가 될 정도라니, 내가 그러면 금리를 한 단계씩만 올릴게. 대신 난 물가 잡아야 될 숙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목표 금리 수준을 나는 더 올리겠어. 예를 들어서 물가가 잡힐 것 같아서 금리를 올리는 폭을 한 단계씩으로 줄였으면 목표 금리 수준을 낮추거나 아니면 원래대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 단계씩 올리면서 목표 금리 수준은 더 올렸거든요. 연준위원들이. 그 상반된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널 배려해서 내가 상승폭은 줄였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다시 움직일 거야. 정상적으로 워킹할 거야. 대신 나도 내 숙제 풀어야 돼. 물가 잡는 거.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더 올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그 스토리를 읽었던 많은 그 연준만 지켜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분석가들. 이 사람들은 연준 그 위원 문장 하나 가지고 보고서 한 20페이지 쓰고 월급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단하신 분들이요. 네, 그럼요. 그래서 그거 딱 보고, 그래서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전 세계 한 2, 3만 명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매크로 애널리스트,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다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얘기를 듣고 그분들의 어떤 컨센서스가 뭔가를 봤더니, 만약에 그 스토리라면, 야,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것 같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2024년, 이거 자칫 잘못하면 경기 위축되는 거 아니야? 침체는 좀 과한 말인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 경기 위축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 예. 블룸버그 가끔 볼만하죠. 그러네요. 저도 한번 틀어놔야 되겠어요. 예. 그러면 아직까지는 뭐 많이 남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염두를 해두면서 중간중간에 또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패권 전쟁. 네. 최근에 뭐 약간 중국의 무슨 이상한 비행체 이런 것도 막 폭발시키고 해서 약간 다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 미중 패권 전쟁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오늘 질문은 제가 이거 뭐라 할까요? 블룸버그 관계자분들에게 술 한 잔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질문이 거의, 저도 이제 뭔가로 저도 리소스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는데, 거의 외신과 아니면 외부 단말기에서 제가 다운받는 것들이 주로, 많은 도움이 되는데, 혹시 아는 분 있으면 제가 술 한 잔 사겠다고. 자, 이것도 미국의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2024년에 대선이에요. 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올해부터 바이든은 선거 체제로 도입해요.
그리고 바이든으로부터 정권 뺏어 오려는 공화당도 선거 체제로 돌입하겠죠. 그럼 양쪽이 선거 체제를 계속 하는데 이 선거 체제가 도입되어 있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어떤 기조를 선택했느냐? 중국을 더 고강도로 압박해야 된다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에 대한 조사 분석을 다 해봤더니만 미국 유권자들이 중국 압박하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우호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표를 얻으려면 중국을 눌러야 되는구나. 이 기조가 돼버렸어요. 원래 트럼프 때와 달리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대중국 노선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거 기대한 분들도 있었어요. 트럼프가 워낙 누르니까 바이든은 좀 풀어주고 좀 좋은 관계 설정하겠지 했는데 바이든 때 더 심해요. 치포부터 IRA부터 해서 더 심하게 굴고 있고. 그런데 올해는 어떠냐? 선거 때문에 입에서 발언하는 수준,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여주는 그 강도가 양쪽이 경쟁적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뉴스로 중계하는데 풍선 쏜 거예요. 네. 그거를 제일 수각이 좋은 방법은 잘 걷어오는 건데, 그러네. 그걸 그냥 쏴서 떨어뜨리는 건 그건 정치적인 쇼업을 해주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대중국 노선이 훨씬 강경해질 것이다. 그럼 미중 간의 전쟁이라고 표현할지 무역 갈등이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수위는 더 높아진다. 네. 이게 약간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중국도 사실 지금 미국의 어마어마한 뒤로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동의하지, 이거 좀 해주세요, 같이. 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냐면, 네. 제2의 아편 전쟁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리를 해요. 미국에서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 뭔지 아시죠? 새로 신종 마약. 펜땡땡 해서. 약간 먹으면 좀비처럼. 맞아요. 또 이런 거 보면 나쁜 것도 인터넷 찾아보는 분들 많아서 하여튼 펜 뭐뭐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게 지금 미국의 20대부터 40대 사망 원인 1등이에요. 예. 암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니고 그게 1등이에요. 어마어마한 지금 사회 문제가 됐는데 그럼 그 마약이 왜 이렇게 미국 사회에 쫙 퍼졌느냐? 원래 마약이라는 건 자연 성분에서 채취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재배하는데 엄청난 인력 들어가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약 단가가 비싼 건데 이 펜땡땡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화학약품이에요. 가공 유통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속도로 보급된 건데 이걸 그럼 만드는 데가 대부분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선적해서 보내거나 아니면 중국이 관할하고 있는 제3세계 어디 공장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선 그리고 너무 싸게 보내요. 이 정도 되면 중국인들도 야 이거 굉장히 히트 쳤는데 나쁘게 표현하면 그럼 야 좀 가격 올리자 해서 그걸 비싸게 팔 수도 있을 법한데 가격을 안 올려요. 완전 밑으로. 그래서 미국의 좀 극우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극렬 단체들은 일부러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음모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상황에 일부러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이슈가 또 터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가 전 세계 국방 1등 예를 들어서 또 다른 1등이 많죠. 석유도 제 1등의 산유국이었었고 얼마 전까지. 그 다음에 또 농업도 전 세계 1등이잖아요. 근데 미국 내 그 어마어마한 농지와 농업법인들을 중국에서 사가기 시작했어요. 특히 텍사스 지역의 땅들을 중국인들이 엄청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뒤늦게 또 확인이 된 거예요. 그냥 어느 회사, 이런 데서 매입하니까 그냥 팔고 그랬는데, 들쳤더니 이게 중국인 거예요. 그래서 최근 법을 바꿨죠. 외국인,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중국, 이란, 북한, 그 다음 한 군데, 러시아까지. 여기에 대한 팔지 마. 이렇게 법을 바꿀 정도로. 그래서 중국도 상당히 적극적인 공세를 역으로 하고 있어요. 풍선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쇼맨십이 아니라 상당히 지금 물밑에서 이게 양쪽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수위가 확 높아지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으실 테니까 투자하는 분야에도 큰 영향이 있겠죠. 우리나라가 샌드위치에 껴있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라든지 산업 펀더멘탈에 미치기에 앞서서 심리적으로 확 이제 찬물이 끼얹어질 수는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뭐 사실 미중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뭐 탈세계화, 세계 블록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중시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수혜를 볼 만한 그런 투자처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수혜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회사들, 외국 증시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곳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지 않습니까? 저도 제 유튜브를 하려고 조그마한 회사를 어떻게 보니까 창업 아닌 창업을 한 건데, 네네. 저야 이렇게 사이다 경제처럼 큰 데는 아니고, 제 거나 그냥 친한 사람들 이렇게 소소하게 만들려고 한 건데, 이런 작은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니라, 이제 사이다 경제도 여기에서 더 발돋움하려면 대부분 이제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코스닥에 상장하고 코스피에 상장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뚫어야 될 경로가 수출이에요. 캐파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경로는 이 작은 내수 시장에서는 어려운 인더스트리가 많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외국에서 탈세계화하고 블록하고 장벽 쌓겠다? 수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무역 허들들이 여기저기서 생겨간다는 거죠. 그런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당 부분 수출에 기반해서 움직이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 실적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는 내부에 충분한 역량들은 있는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데서 넘어오는 그 값싼 제품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넘어오는 첨단 IT화된 기기들 이런 거에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는 드디어 만약에 담을 좀 쌓아주면 버티죠.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는 분야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쪽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미국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서 특정 품목들 중에서 반대로 요 근래는 우리나라 광케이블 주가는 떨어졌는데 미국의 광케이블 주가는 오른 게 바이든이 얼마 전에 그 기조연설 했잖아요. 1시간을 기조연설을 하실 줄 몰랐어요. 그 노인께서. 봤더니 미국의 이제 제조업을 육성할 건데 거기에 있는 부품 하나, 벽돌 하나도 다 미국 거 써. 이걸 얘기한 거예요. 메이드 인 USA를 쓰라고. 그 얘기 나오자마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납품했던 자재, 부품, 소재 이런 거 뭐야 했더니 줄줄이 지금 주가에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광케이블도 못 나가는 거야? 그럼 지네 거 쓰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탈세계화와 블록화에 주목할 투자처는 국내보다도 약간 그동안 제조업 기능이 약화되어 왔던 해외에 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간 좀 선진 국가 그런 쪽이 훨씬 더 부응이 잘 되겠네요. 제조업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로봇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뜨겁잖아요. 특히나 AI 같은 경우에는 챗 GPT 이게 지금 열풍이잖아요. 근데 사실 AI가 또 로봇의 두뇌 역할을 하니까 같이 엮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CES도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경험하셨을 텐데 투자 관점에서 이 교수님께서는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CES는 제가 못 갔고 전에 몇 번을 갔던 건데요. 이번에는 스폰해주는 회사를 못 찾았어요. 자막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스폰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봇도 그러고 AI도 그러고 원래 있었던 테마예요. 근데 이게 이것도 또 실물 부분과 투자할 때 좀 얘기가 다른 건데요. 투자할 때는, 속칭 아주 팬시한 단어, 이 단어를 보고 먼저 돈을 넣는 게 성과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한동안 요 근래 이슈였던 메타버스만 하더라도 지금 메타버스 회사입니다 하면 다 주가 떨어지고 그거 사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한동안은 그걸로 또 출렁출렁 됐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투자일 때는 테마, 어떤 새로운 단어, 키워드, 지향점 이런 게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인더스트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AI로 누군가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 로봇으로 누군가의 지갑을 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든다는 건 그 단어가 대두된 뒤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엔지니어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들어가야지만 꽤 그럴듯한 물건들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AI는 벌써 이슈된 지 알파고 그 바둑둔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맞아. 그때 AI 테마에 있어서 투자했던 그런 분들, 저도 그때도 증권TV 이런 데 저런 데 나가서 관련 주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했는데 전 빠르다고 몇 번 얘기 드렸는데 그때 성과 못 냈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그 사이에 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번 거는 꽤 그럴듯해요. 네. 우리가 저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코어했던 이공계 박사들하고 얘기했었을 텐데 이게 재밌는 패턴이 있는데 우리가 그 텍스트로 검색하는 것과 집에 인공지능 스피커들 다 있잖아요. 뭐 찾아봐줘 하는 그걸로 검색하는 게 전혀 다르대요. 텍스트는 조금 깊이가 있거나 조금 학습을 요하거나 조금 전문적인 걸 물어보고 인공지능 스피커는 오늘 날씨 알려줘.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채팅 시장이 아니라 다른 채팅 시장이래요. 그 왜 그렇게 됐어? 그랬더니 인공지능 스피커에는 아직까지 그런 걸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못 해줄 거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한 것 같아 라는 거죠. 시계 정도 알려주고 라디오 좀 틀어줘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은 하지만 뭐 임진왜란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런 건 못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제공을 한대요. 일부는. 자, 그런데 이 챗 GPT는 드디어 거기 이 인공지능 스피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게 구글 검색 수준만큼 올라왔다라는 걸 알려준 거죠.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기존에 있는 거를 하나 뿌려주는 게 아니라 다시 지가 머지를 하죠. 그래서 여러 아티클들을 보고 저 사람에 대한 대답에 이렇게 답변해야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 우리가 텍스트 베이스로 찾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이러한 방식의 검색에 처음부터 노출돼서 그게 익숙한 소비 집단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훨씬 더 용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꽤 쓸만한 서비스까지 올라왔을 것이다 짐작을 하고, 단 이건 미국 얘기고 이 챗 GPT를 우리 한국어 버전으로 우리 국어로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건 자연어 처리 능력이 조금 더 뒷받침되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걸릴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상황은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옛날 저희 때는요 교수님이 숙제 주잖아요. 그러면 인터넷 여기저기 검색해서 참고자료 찾아서 정리해서 제출하기 바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요즘 대학생들에게 제가 숙제를 주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보다도 뭘 먼저 할까요? 모르겠는데요, 진짜. 유튜브를 먼저 검색해요. 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단 보고 맥락을 살펴보자예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게 더 영상 미디어에 익숙한 그 세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더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나면 쉬는 시간 잠깐 쉬었다 다시 하자 해서 딱 그 보잖아요. 그럼 벌써 검색들 하고 있는 거야? 딱 하고 이제 쓱 보면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보고 있었구나. 아니에요. 유튜브로 검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른 거죠. 그러면 챗 GPT 이런 버전의 익숙한 계층들을부터 글로 또 쏠림이 생기겠죠. 저는 그래서 하여튼 머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로봇. 이 로봇도 가만히 보면 로봇 산업에 관심이 많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람을 많이 채용하는 회사들이에요. 우리는 H사. 저기 보스턴 다이나믹스.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얘기해놓고 H사라고 얘기하면 내가 좀 그랬다. 그죠? 네.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죠. 이건 뭐 네. 공영 방송이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네. 유튜브니까. 순간 얘기해보니까 이상했다. 현대차도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도 뭐 로봇 쇼업하는 뭐 세미나 같은 것도 하나 했지만, 뭐 실망은 했지만, 솔직히. 실망은 했지만 관심이 많고. 공통점이 다 몇만 명, 몇십만 명씩 근로자들 고용하는 회사들이에요. 궁극적으로 뭐냐? 간단하죠, 뭐. 또 유통회사들. 아마존, 쿠팡. 우리가 로봇이라고 하면 꼭 휴머노이드만 로봇이 아니잖아요. 배달 밑에 이렇게 뭐 접시 같은 거 돌아다니면서 갖다 놓는 것도 로봇이니까. 모두 탈인간화, 탈고용이에요. 그게 훨씬 코스트 이펙티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종에서 먼저 로봇을 만들고 있고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몇 개 회사는 이 사업을 B2B 사업으로 생각하지 않고 B2C로 가보겠대요. 테슬라도 집집마다 테슬라 로봇 하나씩 팔겠다라고 선포한 적이 있었었고 맞아요. 훨씬 전에 혼다도 그런 세상을 꿈꿨거든요. 예, 그런데 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지만 그런 지향점이나 비전은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이 로봇 산업으로 제일 많이 돈 벌기 위해서 본인들이 만든 사업 계획서나 브로셔를 전부를 보면 전부 어느 회사에다가 팔 생각만 해요. 쿠팡이시죠? 저희 로봇 한번 써보시죠. 뭐 이런 데든가. 그런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로봇이 이렇게 급격히 대두되는 환경은 탈고용에 대한 그 니즈. 그게 또 코로나가 방점을 찍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상당한 성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약간 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봐도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 이 AI나 로봇 관련 회사에서 슬슬 매출 올라가고 이익들이 생기기 시작하는구나. 자, 그런데 그런 실질적인 실적과 금융 지수는 어떻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꼭 같은 건 아니다. 경기는 침체가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산 시장은 먼저 움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로봇 시장이나 AI 시장에서 매출은 2025년에 찍힐 수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2023년이나 4년이 정점을 찍었고, 그게 선반영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된다면 그 다음에 좀 밑으로 조정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봐야겠네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또 미스매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큰 테마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이런 큰 테마들은 한번 테마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면 코인과 똑같아요. 뭐 군웅할거가 막 일어나요. 그러면 또 나쁜 놈들 생기죠. 또 그냥 그 기술 없이 그냥 단어만 놓고 비즈니스 하려는 사람도 생기죠. 옥석 가리는 그 기간이 또 생겨요.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기가 정말 탁월하게 기업을 잘 고를 자신 있으면 기업 그렇죠. 고르서 투자하면 되는데, 아니면 약간 ETF나 그런 거 관점에서 투자해도 괜찮은 것 같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 알겠습니다.